전라북도에 대한 국정감사. 야당 의원들은 새만금 태양광 발전 사업에 각을 세웠습니다. 태양광 패널 이거를 설치하는 곳은 뭐 짜투리탕이나 땅이나 이런 데다가 해야지 어떻게 수십조 원을 쏟아부은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 때문에 새만금이 정치적 희생양이 됐다며 사업 재검토를 요구했습니다. 5년, 10년 후에 이것이 혐오시설이 되고 충돌이 될 거다. 우리 새만금 미래 계획하고. 여당 의원들은 재생에너지로 기업을 운영하는 건 세계적 추세라며 새만금 발전을 앞당길 수 있는 태양광 사업을 지속해서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준비하지 않으면 아주 낭패를 당할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재생에너지 쪽이 아닌가 싶습니다. 제조 공장, R&D 시설 이런 것들까지 포함하는 복합 재생에너지 클러스터가 당연히 유치되어야 되고요. 전라북도가 예산을 지원한 군산의 한 업체가 조국 법무부 장관의 오촌 조카와 관련돼 있다는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평가된 내용이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즉 허위의 내용으로 평가됐다. 그런 일이 없으리라고 확신하지만 혹여라도 모르니까 파악해보겠다는 말씀드리고요. 전북대와 전북교육청 국감에서는 교수 비위와 상산고 자사고 재지정 문제가, 또 국민연금공단 국감에서는 소모적인 기금운용본부 수도권 재이전 논란 등이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특정 사안과 전국적인 이슈에 전북 지역 현안과 민생이 대부분 묻혔다는 목소리도 그 어느 때보다 높았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생방송 심층 토론입니다. 제20대 국회 마지막 정기국회 국정감사가 막을 내렸습니다. 20여일 동안 788개의 기관을 대상으로 국정감사가 운영이 됐는데요. 이번 국정감사는 현 정부의 핵심 정책들이 그쳤다는 비판도 있고요. 아울러서 예측한 대로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해서 마무리 지었다는 비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전북에 관련된 기관들의 국정감사는 어떠했을까요? 오늘 생방송 심층 토론에서 전문가 4분을 모시고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전화와 문자를 통해서 의견 주실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께서 주신 의견 실시간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4분 모셨습니다. 먼저 전북대학교 정책기업과의 손기도 명예교수님 반갑습니다. 예, 손기도입니다. 반갑습니다. 전북일보 이경재 개곤 논설위원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한국문화경제연구원 김종국 상임대표 반갑습니다. 우석대학교 심리운동학과의 김윤태 교수님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예. 자, 20여일 동안 788개 기관을 국정감사한다는 건 물리적으로 어려운 상황입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생 현안을 챙길 수 있는 중요한 국회의원의 역할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제 예산 국회로 넘어가겠습니다만 전북 관련된 국회 국정감사를 살펴보기 전에 송 교수님, 자 예측했던 국정감사 사전에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만 그 말씀드린 대로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이야기가 주를 이뤘던 부분들도 있었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렇죠. 방금 이제 이야기한 대로 국정감사라고 하면 국회가 행정부의 국정 수행이나 예산 집행 등에 대해서 벌이는 감사 활동이다. 국민을 대신해서 하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이 1년 중에서 20일간의 시간을 가지고서 이제 다 하기 때문에 굉장히 시간이 모자란 건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국정감사는 이 처음 시작부터 조국 감사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가 됐었어요. 그렇죠. 예. 그리고 이 정기국회 일정도 합의를 하는데 그 여야 간에 이 원내 교섭단체에서 굉장히 이제 실랑이가 있었고요. 그 실랑이가 있었던 이유가 조국 장관의 출석 여부 때문에 그랬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다행스럽게 합의는 했는데 합의하고 난 다음에 한국당이 이번 국정감사를 조국 국감이다 이렇게 규정을 했어요. 예. 그리고 국정감사 20일 동안 총 공세를 하겠다 이렇게 예고를 했단 말이죠. 예. 그러니까 당연히 무슨 민생이니 이런 거는 좀 뒤쪽으로 쳐져버린. 네. 물론 우리 전라북도의 경우에도 조국과 관련된 국정감사가 있었습니다만 대다수 전라북도는 조금 덜 하지만 중앙이나 이쪽에서는 전부 다 조국과 관련된 이런 국정감사가 됐다. 결국은 10월 2일부터 21일 약 한 20일간 국정감사 기간 동안에 법무부 국감 전날인 10월 14일 날
조국 법무부 장관이 사퇴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불쏘시개의 역할을 다 했다. 그리고 사퇴를 했고 결국 장관 임명한 지 35일 만에 사퇴를 했는데 그 바람에 조금 이제 좀 조국 국감이 알겠습니다. 조금 좀 가라앉은 측면이 있다. 예. 근데 사실 국감에서 이 사실은 선거를 눈앞에 둔 국감이기 때문에 이 국회의원들이요 국회 활동 의원 활동의 꽃이 국감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활동이 좀 없었던 거죠. 바로 이제 잠시 후에는 4월 총선과 연관지어서 전북 현안을 챙길 수 있는 그런 국회의원의 어떤 역할을 가늠할 수 있는 그런 기회의 국정감사로서 연계를 한번 시켜서 말씀을 또 들어보겠고요. 김종국 교수님, 역대 국회 중에 가장 다당 형태의 운영 속에서 국정감사가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상당히 많은 다양한 질문들이 이루어질 것이다. 다양한 민생 현안을 챙겨서 질문할 것이다라는 기대도 가졌었는데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이번 저는 국감을 보면서 또 이렇게 전라북도에서 정말로 눈과 마음을 이렇게 크게 뜨면서 수십 년을 살아오면서 우리가 전남 광주에다가 호남 목숨 다 빼앗기고 또 이번 국감을 보면서 전북의 어려운 점이랄지 현안 문제를 해결해 주려고 하는 것보다는 전북이 가지고 있는 것을 빼앗아 가려고 하는 그런 세력을 보면서 많은 좀 걱정을 느꼈습니다. 예를 들어서 방금 텔레비전에 나왔는데 수십조를 쏟아부었다 새만금에다. 근데 지금 6조도 안 들어갔어요. 국비가. 근데 수십조를 쏟아붓었는데 거기다 태양광 하려고 그러냐 이런 식으로 전북이 하려고 하는 것을 흔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다음에 한국국토정보공사는 여기 지역 균형 발전 차원에서 여기 전라북도에다가 국토정보공사가 왔는데 거기에 드론 교육센터를 경상북도로 가려고 경상북도고 MOU 체결을 했어요. 그것이 이번에 이제 드러났고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도 또 이제 기금운용본부에 말하자면 여기 신상진 자유한국당 의원이 뭐라고 하냐면 성남에서 여기까지 오는데 3시간 걸리는데 말하자면 전라북도에 이게 국민연금관리공단 기금운용본부가 있으면 안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흔들어 버렸어요. 자, 어느 사람을 귀하게 할 수는 없는 거지만 세계적인 투자가인 짐 로저스라는 분이 전주에 오셔가지고 뭐라고 했냐면은 인터넷 시대에 지역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네덜란드나 벨기에도 다 지방 도시에 기금운용본부가 있어요. 그런데 이게 전라북도에 있는 것을 어떻게 해서든지 뺏어가려고 노력을 하는 이런 시도를 봤을 때 국민연금관리공단은 토지공사하고 주택공사가 있는데 토지공사가 우리 5기로 있는데 이걸 합쳐서 경주 진주로 보내고 반대급부로 받은 거예요. 이런 것을 너무나 와서 우리 전북을 흔드는 것을 보고 전북 출신 국회의원들을 그다음에 전라북도 시민단체 언론들이 똘똘 뭉쳐서 가지고 있는 우리 전북이라도 지켜야겠다. 저는 이번에 교수님 잠시만요. 그걸 봤습니다. 워낙 그 전문가 분들을 모셔가지고 총평부터 여쭤봤는데 이렇게 답변의 시간이 좀 길어졌고요. 잠시 후에 그 분야별로 들어가서 좀 더 답변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 시간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사실 전북 관련된 기관들 국정감사 다 살펴보기는 어렵습니다만 그래도 굵직굵직한 것들은 오늘 살펴봐야 돼서 그 부분에 대한 하나하나를 김종국 교수님이 일단 짚어주셨다고 생각하고요. 김인태 교수님, 교수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매년 국정감사가 이제 비슷한 양상인데요. 특히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이번 국정감사는 이제 조국 감사로 많은 시간이 뺏겼고요. 그 이후에 이제 정치적 의도를 갖고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정책에 대해서 문제를 거는 그리고 전북에서도 그런 문제를 거는 거가 많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일반적으로 답변이라든지 국정감사를 통해서 국정을 좀 이렇게 지적하고 국민을 대신해서 하는 모습보다는 그냥 질문 공세 그리고 충고 그다음에 본인이 원하는 그런 발언들 이런 것들로 몇몇 의원을 제외하고는 똑같이 작년과 같이 똑같이 이어졌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실제로 국회의원이 본 질의 7분하고요. 보충 질의 5분 길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찌 보면 어느 핵심 현안 때리기나 조국 장관에 대한 이야기로 빠지다가는 실제로 국정감사를 하는 데 있어서 부족함이 드러날 수 있는 부분도 있어서 이런 부분들까지도 이제 많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경재 위원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네, 본 질의가 7분이고 보충 질의가 5분이면 12분을 쓸 수가 있는데 예. 사실은 국회의원이 공부를 충실히 해오면은 12분 동안 얼마나 많은 현안을 다룰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예. 이번 국감을 보면은 국회의원들이 공부를 안 해요. 그리고 집행부 피감기관의 어떤 그 출석은 그런 대상자라고 훈계로 가르치려고 하는 그런 것들 하다 보니까 예. 그 짧은 시간에 다 보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었고 또 지역 현안과 관련해서는 어떤 근거와 논리로 핵심을 찔러야 되는데 그냥 뭐 언론에 다 보도된 내용들 가지고 재탕 삼탕하는 정도, 그게 식상하죠. 그런 문제들이 많이 있었고 또 국감이라고 하면은 뭐 불필요한 예산이랄지 잘못된 정책 관행들 들춰내 가지고 대안을 못 세우고 그런 그 생산적인 어떤 그 장치가 돼야 되는데 옛날에 나왔던 거 다시 재탕 삼탕 하다 보니까 식상하고 또 새로운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도민들이랄지 유권자들이 볼 때는 뭐 폭로가 좀 있어야 되고 그런 과정에서 의원들이 또 스타 의원도 탄생하고 그런 겁니다. 또 내년 4.15 총선이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그 자기 역량과 그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어떤 마당이 국감인데 그런 국감이 못 돼 가지고 하여튼 저도 조국 프레임에 갇힌 최악의 국감. 예. 이번 국감을 저는 평가하고 싶습니다. 예. 자, 그러면 전북 현안 관련된 기관들 국정감사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니 해도 이 새만금과 관련된 신재생 에너지 클러스터 태양광 사업에 대한 여야의 의원들의 의견이 엇갈렸습니다. 김종국 교수님 이 부분에 대해서 경제 전문가시니까 먼저 짚어주시죠. 이제 새만금의 국비가 5.9조가 투입이 지금까지 됐거든요. 예. 2019년까지. 그런데 이제 이게 30년이 걸린 사업입니다. 새만금에 대해서는 우리 국민들한테 총선과 대통령 선거만 되면 정말로 이걸 뭐가 금방이라도 뭐가 이루어질 것처럼 얘기하는데 선거가 끝나고 나면 언제든지 아주 적은 예산으로 이렇게 면피용을 했던 것이 예. 도민들은 굉장히 섭섭했죠. 그런데 이제 이번에 전라북도하고 정부하고 추진했다는 것이 세 가지 의견을 갈렸어요. 새만금의 태양광 신재생 에너지 사업 클러스터에는 전체 면적의 10%도 안 된다. 정확하게 7.88%밖에 안 되니까 문제가 네. 없다는 시각이고 민주평화당에서는 30년을 기다렸는데 겨우 태양광이냐. 예. 아까 우리 김영우 의원도 뭐 짜투리 땅 뭐 이렇게 얘기도 했는데 예. 또 자유한국당의 안상수 김영우 의원들이 새만금의 개발 목표는 항만, 공항을 중심으로 관광, 물류, 교육, 레저로 가야 된다. 이거 옳은 얘기예요. 예. 그러나 이 세 가지의 방향은 다 옳은 일이고 그런데 눈여겨봐야 될 것은 새만금을 가지고 제일 처음에는 여기를 식량기지로 만들려고 그랬어요. 그러다가 식량이 남아도니까 이걸 이제 산업기지로 한다고 그래서 심지어는 중국 그 기업까지 여기 온다. 이렇게 예. 한중 경협단지도 만든다고 했는데 중국하고 사드 사태 이후에 이제 틀어져 가지고 안 되고 그래서 실은 새만금이 좌표가 제대로 정해져 있냐 그건 아니라고 볼 수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전라북도와 이런 데서 이제 신재생 에너지 쪽으로 방향을 틀었는데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된다. 예. 그것만 가지고는 도민들의 만족 안 되니 뭐 전라북도의 발전연구원이랄지 이런 데서 새만금에 대한 종합적인 프로젝트를 다시 예. 한번 도민들한테 이렇게 발표해주는 이런 과정이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김 교수님, 김현태 교수님, 문재인 대통령이 내일 군산을 방문하시잖아요. 네. 관련돼서 많은 이야기들이 나올 것 같습니다. 네. 예. 이번에 이제 전라북도 국감을 보면서 특히 전라북도 국감은 야당의 자유한국당의 정치적 의도가 노골적으로 드러난 국감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문재인 정부의 이제 탈원전 정책에 맞서서 흔들기를 하는데 실제적인 탈원전의 흔들기를 위해서 이해익 의원 같은 경우도 월성 1호기 원자로를 가동시키기 위한 그 울산이 지역구니까요. 예. 거기다 목적을 두고 있는데 대부분의 그 야당 의원들이 그런 목적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목적들을 뒤로 한 채 환경 오염 문제를 갖고 지적을 되게 많이 했어요. 근데 정말 더 안타까운 건 이 지역의 국회의원들 또 대다수 국회의원들이 야당 국회의원들이 거기에 다 합세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태양광 발전 사업 물론 어떤 사업이라고 하는 거가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습니다. 근데 단점만을 부각시키고
실제적으로 거의 유일하게 새만금에 투자된 사업인데 이걸 이제 흔들게 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제 국감에서 되게 이제 안타까웠고요. 동시에 우리가 이제 문재인 정부에게 이제 꼭 지적할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은 지금 이 탈원전 정책이라고 하는 거가 결국은 신재생 에너지가 어디선가 생산이 돼야 됩니다. 그 최적지가 지금 새만금이고, 그럼 새만금은 어떻게 보면 탈원전 정책 3020 정책의 근간이에요. 새만금에서 재생에너지를 생산해야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이 성공합니다. 그렇다면 민자로 10조 그리고 정부에서는 5,600만 투자하고 생생내지 말고 실제적으로 국비로 최소한 5조 이상을 투자해서 20년 안에 신재생 에너지의 클러스터가 완성이 될 수 있는 지원을 정부는 해야 되고요. 또 지역의 국회의원들은 그거를 위해서 충분한 지원을 해야지 정치적 의도를 갖고 흔들기를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예, 이경재 의원님. 새만금 문제가 행안위에서도 나오고 국토교통위에서 나왔는데 저는 상당히 의미가 있었던 새만금 국감이라고 봐요. 왜냐하면은 그 압축을 해보면은 사업 타당성과 그다음에 그 태양광 사업의 환경 오염 문제 그리고 또 하나는 태양광의 새만금 해수 유통 문제까지 지금 거론이 됐단 말이죠. 중요한 다 현안들인데 사업 타당성 가지고 하는 거는 뭐 정치적인 공사라고 보고 그건 얘기할 것이 없다고 보고요. 지금 새만금 재생에너지 사업을 하면서 태양광이 뭐 4기가 정도 깔리지 않습니까? 이거 원전 4기의 규모인데 여기서 나오는 그런 환경 오염 문제가 계속 지적이 돼 왔어요. 뭐냐면은 납카드뮴이 성분이 함유된 패널에서 그런 그 발암물질 같은 게 나온다 하는 문제가 하나 있고 또 세척제를 쓸 때도 환경 오염에 상당히 영향을 많이 준다는 문제가 있고 또 패널을 받쳐주는 그 부착 뭐 그런 시설 부착시키는 그것도 역시 뭐 부식에 의해서 또 오염되면은 바다로 또 그 오염물질이 나온다는 그런 세 가지 오염 환경 오염이 있는데 이번 기회에 그것이 어떻게 보면 저는 좀 불씨가 됐다고 봐져요. 왜냐하면은 한국화학융합 그 시험연구원에서 그 발표한 게 있거든요. 태양광 패널은 납카드뮴을 쓰지 않는다. 한국에너지공단에서 납카드뮴을 쓰면 그 불허 대상이에요. 그것을 야당 의원들이 공세를 취했는데 그걸 말하자면 새만금 개발청이랄지 전라북도랄지 이런 데서 확실하게 잡아줘야 되는데 그걸 잡지 못한 것이 문제라면 문제가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해수유통 문제가 계속 환경단체 제기된 문제인데 내년까지 수질 문제가 유지가 안 되면 예컨대 도시용지가 3급수, 농업용지가 4급수가 유지가 안 되면 해수유통을 해야 됩니다. 정부 방침도 그렇고. 근데 지금 내년 1년밖에 안 남았는데 현재 지금 거의 5급수 수질이란 말이죠. 근데 이걸 새만금 개발청장, 김현숙 개발청장이 정부 기관의 장으로서 처음 해수유통 문제 거론한 거예요. 수질이 아까 그런 그 목표 수질 유지가 안 되면은 해수유통 할 수밖에 없다. 알겠습니다. 그 전에 이제 송하진 지사도 그 질문과 관련해서 정부에 건의하겠다 해수유통을 한 적이 있는데 정부 기관의 장이 처음으로 해수유통 문제를 거론했다는 의미가 상당히 있었다고 봐지고요. 그래서 새만금 문제는 상당히 그 의미가 있는 국감이었고 다만 피감기관들이 그걸 어떤 활용하는 측면에서 미흡하게 활용해가지고 껄쩍지근한 어떤 그런 답변이 나와서 좀 그게 문제라고 봐지겠습니다. 새만금 관련 이야기는 중요하기 때문에 네 분의 말씀 다 듣도록 하겠습니다. 송기도 교수님. 뭐 앞에서 다 이야기가 나와서 제가 붙을 말은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잘된 거는 새만금 문제가 이제 국감에서 크게 부각이 돼서 오히려 우리 지역의 문제. 를 갖다가 전국적으로 알게 돼서 그럼 뭐 저는 바람직하다. 왜냐하면 그거에 대해서 지금 현 정부가 우리한테 좀 비우호적인 정부 같으면 이게 뭐 소리만 나고 아무 것이 없을 텐데 지금 정부가 사실은 새만금청이라든가 새만금 공사라든가 이걸 다 만들었고 여기다가 투자를 하겠다고 이야기했던 거니까 잘못된 거는 지적이 됐으니까 분명히 정책적인 국책 사업에 잘못 지적됐으니까 이번 기회에 그걸 보완해 가면 굉장히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야당들이 이와 같이 야당 국회의원들이 새만금 때리게 하는 거는 앞에서도 이야기했다시피 문재인 정부의 이 정책에 대해서 비판하는 거란 말이죠.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새만금 정책이 1987년에 노태우 정부 때 그때 처음 선거 공약으로 시작이 된 거잖아요. 지금 32년 됐어요. 그동안에 별로 이야기 안 됐거든요. 이거 국정감사 지금 처음 하는 거 아닙니다. 국정감사 매년 하는 겁니다. 근데 지금 와서 이렇게 이야기가 되고 그런 거는 어떤 의미로는 어떤 의미에서 보면 잘된 측면도 있고 또 다른 의미에서 보면 야당들이 이게 좀 이제 이쪽이 좀 개발되고 좀 어떻게 하려고 그러니까 너무 좀 심하다 이런 느낌도 받고 그렇습니다 저는.
올해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이 전주시가 지금 특례시에 지정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이 사안에 대해서도 뜨거운 감자가 됐습니다. 김윤태 교수님께서 먼저 좀 말씀해 주시죠. 전라북도 인구가 지금 180만으로 이제 무너지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번에 이제 특례시 지정에 관한 지방자치법 개정안에 정부 안대로 인구 100만 이상만 특례시로 지정을 한다. 그러면 전라북도 전주시는 특례시 될 희망은 0%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지방자치 시대에 지방의 균형 발전을 위해서 사실 특례시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긍정적인 혜택이 많습니다. 그렇다면 50만을 중심으로 특히 50만에다가 도청이 소재한 지역을 중심으로 특례시가 지정이 돼야 균형 발전을 어느 정도 우리가 만들 수가 있습니다. 만약 정부 안대로 하게 되면 경기도 세 곳, 수원, 용인, 고양, 그다음에 창원 여기만 해당이 됩니다. 그렇지 않아도 수도권의 과밀화, 그리고 수도권 중심으로 국가가 아주 이상한 기형적인 모습을 갖고 있는데 만약 지방자치법도 이런 식으로 개정이 된다면 이제 문제가 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전주 특례 지정 문제에서는 도민들이 일치 단결해서 특히 정치권에서 일치 단결해서 이제 지원을 해야 되겠습니다. 예. 이 관련해서 혹시 이경재 의원님. 그 특례시라고 하는 것은 정부가 지금 개정안을 마련해 놓고 있고 정동영, 김병관 의원이 또 일부 개정안을 마련해갖고 두 가지 지금 방안이 있는데 이걸 지금 병합 심사를 하려고 지금 하고 있단 말이죠. 현재 상태는. 근데 특례시가 뭐냐면 또 시청자들 위해 잠깐 설명을 하면은 인구 100만이 넘는 도시의 행정, 재정 등의 권한을 부여해가지고 새로운 형태의 자치단체를 부여하는 겁니다. 지위를. 그래서 준광역시 정도의 어떤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건데 지방 균형 발전 측면에서 필요한 측면이 있고 특히 전라북도 같은 경우는 광역시가 없어가지고 받는 불이익이 많단 말이에요. 예산이랄지 정책적인 측면에서. 그래서 전주시가 지금 발벗고 나서고 있는 상태고 전주와 비슷한 청주, 성남 세 개 시가 지금 같이 연합해서 하고 있는데 결국은 이제 행자부의 개정안하고 의원 발의한 그 개정안하고 두고 병합심사에 통과가 돼야 돼요. 예. 그래서 지금 법안 소위에 지금 넘겨진 상태인데 법안 소위가 지금 행자위원들이 10명이 있습니다. 10명이 있는데 민주당 의원이 5명이고 자유한국당 의원이 4명이고 바른미래당 의원이 1명이에요. 근데 여기서 과반수 출석에 과반수 찬성하면 통과가 되는 거예요. 근데 전망은 상당히 밝은데 지금 뭐 야당이 지금 뭐 분화 직전에 있는 상태고 그래서 지금 전열이 아주 흩어진 상태이긴 하지만 또 이를테면 6월 달에 소방직 공무원들 국가직으로 하는 문제를 행자부에서 법안 소위에 넘겼는데 그때 당시 바른미래당이 여당하고 같이 합동해가지고 통과를 시켰어요. 자유한국당은 불참했고 그러니까 그런 전례를 봐갖고 법안 소위에 통과될 가능성이 많이 있는 상태고 다만 이제 내년 총선을 앞두고 정치권이 이 문제를 어떻게 볼 것이냐 또 특례시를 이렇게 전주, 청주, 성남이 하니까 비슷한 다른 시들이 우리도 해야 되겠다고 지금 그렇죠. 많이 지금 요구를 하고 있는 실정이고 나아가서 군 지역도 우리도 특례군을 좀 만들어 달라. 그런 실정이 가지고 거의 한 60여 개 자치단체가 특례시 특례군을 요청하고 있는 상황이라 거기에 이제 물타기처럼 돼가지고 과연 정부가 어떻게 갈래를 탈지 그런 문제 하나 남아 있고 더구나 총선을 앞둔 시점이어서 오히려 더 어렵게 되는 거 아닌가. 알겠습니다. 이런 어떤 변곡점이 있습니다. 요 특례시는 송 교수님까지 말씀 듣고 그 다음에 김종국 교수님으로 이제 전북 경제 군산 조선소로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송 교수님. 뭐 앞에서 이야기했고요. 이건 이제 중요한 거는 행안위 의결과 법제사법위원회 자구 심사 이거 가는 거잖아요. 상임소위를 통과를 먼저 해야 되는데 그 이제 민주당에서 이제 뭐 하기로 하면 지금 김병관 지금 의원이 지금 주동이 돼서 특례시 지금 시작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행안위가 통과된다 하더라도 이게 행안위 통과가 이제 이 국정감사 끝나고 이제 해야 되는 거니까 거기 끝나고 다음에 이제 이 법제사법위원회 여상규 위원장이 지금 거기 위원장으로 있죠. 그러면 내년 4월 15일 총선이거든요. 저는 그냥 이게 좀 뭐 언론 쪽이나 일부에서는 좀 긍정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던데 이게 쉬운 일 아니겠다. 전주시하고 청주시하고 한 2개만 딱 올라가서 있으면 모르는데 지금 딴 데도 지금 우리도 해달라고 하는 데가 많단 말이죠. 특례시하니까 특례군까지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선거를 눈앞에 두고 이게 쉽지 않은 일이겠다. 그러나 전라북도를 위해서 특례시가 하나 오면
다른 데는 다 지금 관역시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전라북도하고 충청북도 하면 이제 강원도만은 이게 없는 건데 우리 전라북도 하나 있으면 예. 그에 따른 행정적인 지원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많이 오기 때문에 꼭 필요하다. 전라북도 발전을 위해서. 근데 이런 이야기인데 조금 두고 봐야 되겠다는 예. 생각이 좀 듭니다. 자, 그리고 전북 경제 관련해서도 많은 질문이 이어졌는데요. 전북의 경제 성장률이 수년째 0%라고 하는데, 자, 군산 조선소가 중단된 지 2년이 넘게 흐르면서 여전히 개선책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대중공업의 수주 물량은 늘어나고 있는데 왜 이렇게 가동이 되지 않고 있느냐에 대한 질문이 이어졌습니다. 김종국 교수님. 예, 현대중공업에 대해서는 정말 섭섭합니다. 군산 현대중공업은 놔두고 대우조선을 인수하고 뭐 이런 이야기를 한 거에 대해서 우리 전북이 참 화가도 나고 소외감을 많이 느끼고 있는데 최근에 와서 이 현대중공업 수주가 160척이 넘고 금년에도 최고대의 좀 수주를 하고 있어요. 다시 예. 조선업이 호황이 돼 있어요. 그래서 원래는 70척만 넘으면 군산 조선소 가동하겠다고 했는데 그렇죠. 배가 넘은데도 전혀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은 좀 정말로 이 정부 차원에서 다시 대책을 해야 할 필요가 있고 왜 그러냐면은 군산 GM 공장을 이렇게 폐쇄를 했는데 부평하고 창원하고 군산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군산은 96년에 설립했는데 부평이나 창원이 훨씬 더 늦게 일찍 설립해서 기계가 군산거에 좋고 그다음에 해안에다 바로 그 배에다가 실어서 저반이 있어요. 오히려 이것은 인천이나 예. 이 부산으로 실어갔다가 수출을 할 수 있는 오히려 조건이 좋은 군산 지역을 폐쇄를 시킨 것이 있는데 그때 이제 부평이 지역구인 홍영표 우리 그 전라북도 출신입니다만은 거기는 살리고 오히려 이 창원은 살리고 우리 전북만 죽인 거에 대해서 아마 내일 아마 그것 때문에 이제 대통령도 오시지 않는다 그런데 이 GM 공장은 다행스럽게 전기 자동차로 이걸 전환을 시키어서 이것이 오히려 더 역발상으로 좋아질 수가 있고요. 현대중공업 문제는 이렇게 끝까지 안 하면 그동안에 정부 전라북도에서 지원한 거, 군산에서 지원한 거 이런 걸 다 해서 오히려 시에다가 기부 체납을 받아가지고 예. 원래 우리나라의 조선업이 성공할 때 말메시가 있어 스웨덴의 말메시가 그 크레인을 1달러에 우리가 입찰을 받아가지고 울산으로 가져왔어요. 근데 오히려 말메가 그 이후에 바이오, 그 다음에 이런 디자인, 그 다음에 정보, IT 이런 걸 발전해가지고 오히려 그때 당시에 조선업이 있었던 때보다도 예. 22만 명의 인구가 10만 명이 늘어나가지고 오히려 32만이 됐어요. 알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현대중공업만 바라보고 있을 일이 아니고 예. 새로운 방향을 전환을 하는 것이 자. 오히려 더 낫다. 저는 그렇게 보고 김인태 있습니다. 교수님, 이 관련해서 국감에서 말이죠. 네. 성윤모 장관이 이렇게 답을 해서 이것은 현대중공업의 경영상의 판단에 의한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정부가 이 부분에 경영에 개입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다. 원론적인 어떤 답변이거든요. 완전히 잘못된 답변이고요. 그 앞에 이제 이경재 의원께서 말씀하신 걸 보면 전라북도 지역 국회의원들이 일단 똑똑하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질문을 할 줄 모르고 똑똑하지 못하면 공부라도 좀 열심히 해가지고 준비를 했으면 성윤모 장관에게 정확하게 문제 지적을 할 수가 있었어요. 어떤 지적을 우리가 할 수 있냐면 지금 이제 현대중공업이 이제 지주회사라고 있는 그 이제 한국조선해양과 대우조선해양 거기에 대한 기업 결합을 신청을 했어요. 예. 이걸 이제 공정거래위원회에다 신청을 했는데 이 공정거래 신청에서 기업 결합의 승인이 떨어지면 그다음에 지금 신청해 있는 중국, 동남아시아, 유럽 여기서 기업 결합을 다 승인해줘야 이제 두 회사가 합병이 되는 겁니다. 이 과정에서 상업통상부 장관의 역할은 아주 중요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특히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자 현대중공업이 공정하지가 못하다. 그리고 조선업 같은 경우는 기간 산업이고 지역에 굉장히 중요한 산업이다. 특히 지금 군산 같은 경우는 완전히 그 조선 관련된 이 업종 사업이 전체가 지금 붕괴 위기에 놓여 있어요. 거의 해체 위기입니다. 이럴 때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우리 그러면 승인하지 않겠다. 그리고 장관도 정확하게 당신의 역할이 있다. 이건 기업 문제가 아니라 장관이 정확하게 역할을 해라. 이런 것들을 국감을 통해서 지적을 해내고 답을 얻어냈을 때 예. 그럴 때 현대중공업이 어려워하고
일부 물량을 나눠서 우리가 기업을 합병하기 위해서는 국민의 지지, 지역의 지지를 얻어야 되는구나. 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 역할을 아무것도 못한 거가 이제 아주 아쉬운 대목입니다. 예. 이경규 의원님. 예. 덧붙이면요.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된 뒤에 기업인들 초청하는 청와대 자리가 있었어요. 그때 현대중공업의 최결선 회장이 참석을 합니다. 최결선 회장은 군산고를 나온 재원이고 기업인인데 군산에 현대중공업이 조선소를 만들게 한 제일 공신이 최결선 회장이에요. 예. 이번이 대통령이 초청 자리에 가서 약속을 한 게 뭐냐면은 적어도 지금은 어려운데 앞으로 수주 물량이 늘어나가지고 70척 이상만 되면 다시 재가동을 하겠습니다 하고 문재인 대통령한테 약속을 한 사안이에요. 근데 지금 140척이 넘잖아요, 수주 물량이. 그럼 대통령이 약속한 거를 이행을 하라고 촉구를 해야죠. 누가 해야 되냐? 정치권의 몫이에요, 이거는. 만들어내야 됩니다, 정치권이. 그래서 지금 가만히 있잖아요. 군산 GM은 내일 대통령이 오는 거는 GM에 지금 그 매각이 돼가지고 그 땅이 매각이 돼가지고 전기 자율주행차 등등의 어떤 군산형 일자리 때문에 대통령이 오거든요. 예. 근데 군산 GM은 정부 지준이 산자부 지분이 17.02%나 되거든요. 근데 이건 이사회도 참여를 합니다. 이 역시 정부가 컨트롤하고 있기 때문에 정치권이 군산 GM을 물고 늘어졌어야 돼요. 예. 이 두 가지 군산 경제를 그 숙대밭으로 맺는 이 두 가지 현안은 정치권의 책임이 저는 크다고 봐요. 알겠습니다. 송 교수님 다른 내용으로 넘어갈까요? 아니면 이거 말씀하시겠습니까? 저도 하나만 덧붙일게요. 네. 너무 순해요. 전라북도 정치인들이. 근데 전라북도 정치인들이 순한 게 아니고요. 전라북도 도민들이 순합니다. 그런 사람들 떨어뜨리면 돼요. 우는 아이한테 젖준단 말이 있습니다. 예. 지금 방금 이야기한 대로 우리 지역, 그런데 우리 국회의원들이요. 우리의 상전이 아닙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1조 2항에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여러분이 주인이고요. 우리가 그런데 주권을 우리가 행사할 수가 없어요. 나라가 크고 사람이 많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대표를 뽑아서 우리 권리를 유임해 주는 겁니다. 예. 4년 동안 내 대신 잘 좀 해. 이렇게 했는데 그 제대로 안 해요? 그럼 혼내야죠. 그래서 그 사람들을 또 이제 내년 4월 15일 날이니까 또 올 겁니다. 내가 상무스입니다. 이렇게 써갖고 또 이제 뭐 무슨 또 도포 입고 또 와서 일 열심히 하겠습니다. 와서 일할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때 분명히 짚어줘야 돼요. 예, 알겠습니다. 왜 이거 안 했냐? 군산에서 이거 그렇게 하고 분명히 이야기를 해야 돼요. 송 교수님, 채찍질 예. 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 현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순하다, 무능하다 표현들을 해주셨는데 좀 더 사안으로 들어가서 그 판단을 시청자분들이 할 수 있게끔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하필 이 질문을 또 송교재 교수님께 처음 드려서 전북대학교의 국감에서 나온 이야기 그리고 또 전북교육청에 대한 이야기인데 참 전북대에서 평생을 또 강단에 서셨던 분으로서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지금은 명예교수가 되셨습니다만. 예. 전북대에서 30년 동안 학생들을 가르치고 그 일원이었는데 최근 한 3, 4년 동안 전북대 교수들의 그 비위 사건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마 이 TV 보시는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아마 많이 느끼셨을 거라 생각됩니다. 일부 의원은 이번에 그 국감에서 전북대 국감을 하면서 비리 백화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전북대 교수 이야기를 하면서. 이게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죠. 무슨 성추행 사건, 또 허위로 자녀를 논문 공저자로 올린 거, 예. 연구비 횡령한 거, 그 다음에 하여튼 온갖 건 다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이게 최근에 불거졌는지 아니면 옛날에도 있었는데 이번만 불거졌는지 아니면 최근에 더 많이 나타났는지 예. 그건 제가 확실히 아직 모르겠고요. 그런데 지금 이제 문제는 이들 비위 교수들에 대한 처벌이 썩 만족스럽지 않다라는 거예요. 참 속된 말로 솜방망이 처벌입니다. 김동원 전북대 총장이 사전 신고제, 교수 징계 수위 강화, 자체 감사실 기능 강화 등을 들어서 비리 근절에 힘쓰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아직도 지금 전북대 일부 학생들이 성추행한 교수에 대해서 그냥 아무런 조치를 않고 있으니까. 지금 다시 복직하지 않았습니까? 예, 복직을 하고 예. 그냥 아무런 조치를 안 취하고 있으니까 그만 내보내라. 좀 그만 잘라라. 이렇게 지금 애들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안 하고 있다.
이 전북대 교수 이게 굉장히 많이 좀 문제가 됐고 예. 이번 국감에서도 좀 김동원 총장이 답변하기 좀 어려웠던 예. 그런 거였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이제 특히 김승환 교육감의 좌편향 교육이 좀 도마에 좀 올랐습니다. 이게 물론 뭐 보기에 따라서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 상상고의 그 지정 문제로 예. 좀 문제가 됐던 거죠. 법적으로야 문제가 없겠지만 정치적으로 많은 문제가 됐던 것 같고요. 그 뭐 상상고 그 김승환 교육감은 자기 나름대로야 뭐 자기 잘못 없다. 예. 정책적 선택의 문제였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 예. 같습니다. 자, 전주대학교 김종국 교수님. 제가 뭐 전북대학교 문제는 이제 뭐 충분히 말씀하셨으니까 김승환 교육감의 이제 좌편향 또는 뭐 자율형 사립고에 대해서 점수를 너무 높여가지고 한 부분에 대해서 많은 질타가 있었는데 저는 여기에 대해서 우리나라의 자율형 자사고 줄여서 자율형 사립고가 취했던 그런 그 진학의 그 형태를 지금 봐서 반성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주로 이분들이 많이 간 것이 의치학 계열을 많이 갔어요. 의치학 계열 가서 심지어는 우리가 뭐 몇백 명을 이렇게 보냈다라는 거 입시 홍보에 대해서 재수생까지 다 나중에 포함한 것이다 그랬는데 이번에 한일 경제 전쟁이 일어난 것이 뭐냐? 우리가 지금 또 오늘 이낙연 총리가 뭐 내일 아베를 만난다는 게 뭐냐? 이게 더 압박이 되면은 좀 복잡한 상황까지 가게 생긴 상황이 뭐냐? 우리나라의 인재들이 전부 의대, 치대, 약대 이쪽으로만 몰리는 거예요. 기초과학, 수학, 물리, 화학 이쪽은 가지 않고 예. 자사고가 의대, 치대, 약대를 보내는 대학으로 전락이 돼버렸던 거예요. 많은 알겠습니다. 대학이. 그래서 예. 이걸 김승환 교육감이 좌편향이라고 이렇게 몰아가는 것은 지나친 매도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서 예. 대한민국의 자율형 사립고가 정말 원래 목적대로 국가를 균형 발전하고 과학 발전하는 이런 쪽으로 균형 있게 인재를 개발하는데 노력해야 된다. 그렇게 학생들을 가르쳐야 된다. 우리 학교에 오면은 의대, 치대, 약대를 많이 간다. 이렇게 홍보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예. 김민태 교수님. 예. 네, 일단 이제 전북대 문제는 원래는 이제 이웃대학교 교수로서 원래 금기 사항인데 꼭 말하고 싶은 거는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 제일 그 정부에 협조적이었던 대학이 전북대였습니다. 전북대가 그 기간을 거치면서 스스로 자정력을 상실한 거가 아닌가. 지역의 거점 국립대학으로서 학생들에게 지원할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았습니다. 장학금이라든지 여러 가지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 속에서 지원을 해서 대학교 등록금에 부담을 갖는 학생들에게 지원해야 될 돈들이 이상한 형태의 한옥 형태로 지는 거에 돈을 다 쏟아부었어요. 결국은 그러한 도덕성의 상실이 자정 능력을 상실하고 지금의 여러 가지 문제를 낳는 전북대 문제가 예. 생기지 않았나라고 알겠습니다. 봅니다. 그리고 이제 김승환 교육감 문제를 잠깐 보면 김승환 교육감 정책이 옳았어요. 고교 입시를 정상화하기 위해서 2025년까지 특목고를 전부 다 정부가 폐지하기로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고 단지 아쉬운 거는 김승환 교육감이 옳았던 이 정책을 도민에게 소상하게 설명하고 이렇게 언론에 나와서 얘기를 하고 설득을 하고 하는 작업을 못했다는 거가 큰 아쉬움입니다. 예. 자, 잠시만요. 예. 국정감사 관련해서 이제 질의했던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저희가 지금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만 부연 설명을 하면서 어떤 패널의 개인적인 어떤 생각이 좀 더 부과된 부분도 있다는 걸 말씀드리면서 시청자분들께서 판단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사실 국립대의 감사만 있습니다만 국립대가 이 정도인데 사립대는 어느 정도겠느냐라는 비판도 아울러서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그런데 이 자리에서 다 얘기는 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아울러서 김종국 교수님께서 처음에 지적하셨던 이번 국정감사가 전북 관련된 흔들기의 정책들이 상당히 많이 보였다. 사실 도민들께서는 이 대목에서 우리 지역의 의원들이 어떻게 대처를 하느냐 이런 부분에 좀 더 초점을 맞춘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아서 이경재 의원님 그런 부분에서 한번 짚어보고요. 다음 현안 한번 더 들으면서 정리를 한번 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드린 이야기인데요. 국감은 야당이 주로 이제 공세를 하기 마련이고 예. 피감 기관들은 이제 수재적 입장에서 그에 대한 이제 상황 설명하는 그런 자리인데
예컨대 아까 새만금 뭐 오염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 야당은 당연히 문제제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또 예. 저희들도 지금 궁금증을 갖고 있는 현안이기도 하고 그럴 때 새만금 개발 공사랄지 새만금 개발청 또는 전라북도는 어떤 태도를 취했냐 이걸 지금 보는 거예요. 그래서 야당은 흔들기를 넘어서서 내년 총선을 앞둔 최전방에서 지금 공세를 취하고 있는 거예요. 당연한 겁니다. 그거는. 예. 그럴 때 그걸 유리하게 활용하면서 또는 때로는 그걸 지렛돌 삼아서 뛰어넘는 그런 것들을 활용하는 것이 피감기관의 태도고 자세인데 그런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더라 하는 문제를 아까 제가 지적을 한 거고요. 또 하나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또 억지성, 새만금 얘기를 나올 수밖에 없는데 사업 타당성을 지금 와갖고 사업 타당성 얘기하는 거 이게 뭐예요? 이건 뒤로 거꾸로 돌리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예. 이미 진작 검토하고 다 해왔던 내용을 그러면 자유한국당 예산을 많이 증가시켜주면 이미 진도 나갔던 사안이에요, 이게가. 지금 이 시점에 와서 사업 타당성을 따지고 그러면 이게 국감의 질을 한참 떨어뜨리는 거죠. 근데 미래적 지향적이어야 되고 효율성과 생산성을 높이는 국감이 돼야 되는데 그게 전혀 못했다. 그래서 아까 서두에 비판을 한 겁니다, 국감. 최악의 흉작인 국감이라는 거죠. 근데 그럴 때 그런 어떤 공세를 할지 또는 흔들기가 있을 때 저는 당연하다고 보고 그걸 피감기관들이 우리 지역이랄지 또는 정부 그런 피감기관들이 어떻게 대응을 하냐에 따라서 훨씬 유리하게 활용할 수 있는 수단도 되는 것이 바로 국감입니다. 근데 그렇지 못했다는 게 저는 아쉽다고 보는 겁니다. 국감 때 나왔던 이야기와 국감 전에서부터 나왔던 이야기들 중에 그 흔들기의 분야에 이어졌던 사업들이 바로 이제 농수산대학교 분교 이전부터 시작해서 그 드론 교육센터도 지적하셨고 또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이야기도 나왔고 계속해서 이런 부분들을 이제 정치력에 있어서 미약하기 때문에 이런 건 아니겠느냐. 일단 뭐 야당 입장에서는 흔들 수 있다고는 보나 우리 정치력을 너무 약하게 평가한다는 의미가 있어서 이런 부분에서 송 교수님 어떻게 좀 봐야 되겠습니까?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국감장이 결국은 특히 이제 총선을 눈앞에 둔 마지막 국감장 여기에서 국회의원들이 여기서 어떻게든 이 언론의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많은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키는 발언을 하고 그래서 여기에 스타가 되려고 노력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번 국감은 조국 국감으로 시작이 돼버리고 이렇게 되는 바람에 좀 그게 묻혀버렸어요. 근데 우리가 한번 기억을 되돌려 보면 과거에 노무현 대통령이 국감 스타로 떠올라서 평범한 국회의원이었는데 우리 대통령까지 갈 수 있었던 그런 국민을 대변하는 그런 이야기를 했단 말이죠. 지난번 작년 국감만도 한번 이야기해 보면요. 박용진 의원이 비리 유치원, 사립 유치원 그 비리 관계 그거 이야기해 갖고 뽑아내서 전 국민적 지지를 많이 받았죠. 많은 의원들이요. 그때 별거 다 해요. 어떤 의원은 벵골 고양이를 데리고 나와갖고 떠들기도 하고 또 지난번 손혜원 의원인가요? 선동열 선수를 증인으로 채택했다가 또 비판을 받기도 했고 그랬습니다. 이번에는 사실 그러니까 저는 이번 국감을 보면서 딱 한 사람밖에 생각이 안 나요. 이용주 의원. 그래서 무슨 리얼돌인가요? 인형 들고 나와갖고 그러니까 이번 국감은 어떤 의미로 보면 굉장히 너무나 정치적인 이슈에 묻혀버리는 바람에 민생 문제 그리고 국가가 1년 동안 했던 여러 가지 일 중에 많은 것들을 찾아내야 되는데 못 찾아냈고 그러다 보니까 이번 국감의 최대 수혜자는 고위공직자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오히려. 그러니까 아까 뭐 준비 안 하셨다고 그러는데 준비를 전부 다 그쪽만 정치 쪽만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찾아야 될 걸. 맞는 말씀 좁혀서 말씀드리면 아까 좀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 두 분이 전북대 비리를 중점적으로 얘기하시는데 전북대가 지난 15년 동안에 전국 국립대학 중에서 가장 발전을 많이 한 대학입니다. 거점 국립대학 중에서도 2위고 그런데 이제 무슨 한옥마을 이런 걸로 많이 돈을 썼다는 것은 좀 지나치게 전북대학을 평가절하하는 것이고 이것이 뭐냐면 1인당 교육비가 1위예요. 1,770만 원에서 거점 국립대 중에서. 이런 것은 지역의 귀중한 자산이니까 이런 건 좀 다시 알아주셔야 하고 전라북도가 왜 이렇게 흔드냐 이걸 아셔야 돼요. 지난번에 우리가 20대 국회 때 국민의당이 7석이고 민주당이 2석이고 자유한국당이 새누리당이 1석이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이제 다 뿔뿔이 흩어져 가지고 지리멸렬 4분 5열이 돼서 대한신당, 민주평화당, 민주당 이런 식으로 가가지고
지금 자기들 앞길이 걱정이 되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가야 할지를 미래를 모르고 또 이제 민주당으로 입당을 하다 또 거절당하고 이제 이래서 전라북도 정치권이 뭉쳐있지를 못하니까 약하면 세균이 침범하듯이 정치권이 강력하게 뭉쳐 있어서 중심으로 나가지 못하니까 우리 전라북도에 있는 기관들을 흔들어서 가져가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원인이 저는 그걸 갖다 너무 순한 것이 아니라 지금 너무나 분열을 많이 해가지고 전라북도 정치권이 그렇다 저는 이렇게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김윤태 교수께는 복지 관련해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사실 장수 베델 장애인의 집 관련해서도 참여를 하셨고 그래서 이번 국정감사에서도 장애인 학대 문제 전국에서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는데 전국에서 두 번째로 장애인 학대가 많다 이렇게 지금 나왔어요? 네. 일반 장애인 학대가 두 번째고요. 그다음에 발달 장애인에 대한 학대도 두 번째, 세 번째 들어가고 시설 장애인에 대한 학대도 3위 안에 들어갑니다. 대부분 경제라든지 다른 문제에서는 순위 안에 못 드는데 이제 이런 문제가 항상 순위 안에 들어가죠. 이게 여러분들이 잘 아는 도가니 사건이 있습니다. 도가니 사건 났을 때와 한국은 지금 복지 문제가 굉장히 많이 바뀌었어요. 특히 장애인에 대한 인권에 대해서. 우리 지역만 하더라도 인권 옹호관제도 인권센터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장애인 권익옹호기관이 있고 그다음에 발달장애인 지원센터들이 있어요. 이런 시스템들이 하나도 작동하지 않은 겁니다. 이게 제대로만 작동을 했으면 사실은 베델의 집이라든지 지금 군산, 목양원 똑같이 그런 폭행 사건 나왔는데 실제 도민들한테 알려지고 있지도 않아요. 이런 일들이 전라북도에서 계속 일어나는 건 전라북도 안에서 이렇게 자정을 할 수 있고 그리고 국가가 제도로서 법으로서 만들어 놓은 이런 시스템이 작동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나오고 이재정 의원도 진선미 의원도 국감을 통해서 이런 문제를 지적한 겁니다. 이런 기관들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만들어져야 됩니다. 특히 이런 시스템 안에서 특정 출신 대학 출신의 사람들이 모여서 서로 이사하고 서로 장 나눠 먹고 서로 짬짬이처럼 하면 결국은 복지 마피아가 됩니다. 복지 마피아가 있는 곳에서는 폭행이 나올 수밖에 없고 비리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전라북도에서는 긴장감을 갖고 이 문제를 완전히 발본색원해서 다시는 전라북도가 이런 오명에 들어가지 않도록 해야겠습니다. 예, 바로 이제 이재정 의원이 국감에서 밝힌 건데 복지 마피아라는 표현까지 썼습니다. 복지 관련해서 언급해 주실 분 계십니까 혹시? 계시지 않으시면은 오늘 시청자분들께서도 국감 관련해서 상당히 많은 의견을 올려주셨는데요. 국정감사가 아니라 조국감사였다. 시간과 힘을 낭비한 국정감사였다. 전북 현안을 챙기지 못한 채 정쟁만 가득한 국정감사였다. 총선을 의식한 국회의원들의 난내기 쇼만 가득했다. 국회의원들은 언제 일을 하는가? 또 부실한 국정감사를 하고 어떻게 7조 원 예산을 달성할 수 있을까? 전북의 2020년이 걱정된다. 끝으로 시민의 갈등은 정치가 풀어야 하는데 정치의 갈등은 시민이 걱정하고 있다라는 국회의원들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내주셨습니다. 이 참 국회의원들이 가장 국회 예산과 관련해서 그 다음 순위가 어찌 보면 이 국정감사를 통해서 본인들의 역할을 보여줘야 될 조로의 기회인데 이 부분이 어느 특정한 현안에 그치는 것 그리고 어느 특정 후보 특정 인물에 관해서만 그치는 것에 대한 시청자분들의 판단이었습니다. 마무리를 하셔야 될 텐데요. 제가 드리지 못한 그 질문 분야에 있어서 국정감사 관련해서 말씀을 해주셔서 좋고 국정감사가 이제 끝나고 이제 예산 국회가 가면서 이제 총선으로 바로 연결이 될 텐데 총선 연관지어서 말씀을 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송기도 교수님께서 먼저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예, 방금 이제 많은 시청자들께서 뭐 좀 비슷한 의견들을 주신 것 같아요. 그것이 아마 공통적으로 이번 국정감사를 지켜보는 우리 도민들의 마음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을 하고요. 이 더 이상 국정감사가 어떤 정쟁의 장이 좀 안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 따지고 보면 야당에서는 어쩔 수 없어요. 국정감사를 통해서 정부가 하는 정책에 대해서 나름대로 비판하는 거죠. 근데 이제 제일 좋은 게 건설적 비판을 하면 제일 좋겠지만 건설적인 비판할 시간이 없으면 일단 비판하고 보는 거죠. 그래서 다음번 총선이 있기 때문에 표를 의식한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된다라는 건데 되게 국정감사가 처음 이제 시작이 된 게 지금부터 한 300년 전에 영국에서 시작이 됐고요. 그 왕과 의의 싸움에서 시작이 됐던 거고요.
그게 이제 제도적으로 좀 확립이 된 거는 미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국정감사보다는 이제 청문회를 하고 있고요. 근데 우리는 영국과 미국의 제도를 좀 갖다가 좀 독특하게 하고 있는, 어찌 보면 영국식 국정조사에 미국식 청문회를 섞은, 이게 국정조사입니다. 문제점이 뭐냐면요. 외국은 365일 합니다. 예. 청문회를 365일 필요하면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국정감사를 딱 20일, 30일만 안에서만 하게 되어 있는. 그러니까 1년간 행정부가 했던 여러 가지 정책이라든가 예산이라든가 이런 심의를 한 20일, 30일 안에 다 해야 되는 거야. 그렇죠. 아까 공부 안 하신다고 그러는데 공부하려면 머리 빠개져요. 회원들이. 알겠습니다. 우리가 그 심정도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특정 주제를 가지고서 계속 하는 거고 거기에 대답하고 이렇게 해야 된다. 그래서 저는 차제에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앞으로 대한민국도 상설국회, 지금 국회의원들 100일 일합니다. 그리고 30일 더 임시 국회 하면 130일입니다. 그래서 알겠습니다. 상설국회, 상설감사. 이걸 하면 좋겠다. 이경재 의원님. 네. 국정도 매우 중요하죠. 근데 지역의 현안들도 아주 중요합니다. 그것을 정치인들이 지역 현안을 틀어잡고 나가지 않으면은 흔드는 정도가 아니라 그냥 묵살시켜버립니다. 지금 혁신도시에 있는 한농대랄지 또는 그 국토정보공간 LX 이런 데는 지금 아까 말씀 서두에 하셨지만은 자기의 어떤 계획들을 변경하면서까지 그 다른 지역에 드론 교육센터를 가져가려고 하지 않습니까? 드론 교육센터가 만약에 경주 같은 데 가면은 한 부지가 8,000여 평이 필요한데 앞으로 다른 지역에 다 지금 뺏기게 돼 있어요. 전라북도에 틀어 안고 있어야죠. 혁신도시 취지가 살난다면은 한농대 분교도 마찬가지고 또 제3금융중심지도 얼마나 많이 흔들었습니까? 부산권에서. 여기 뭐 냄새가 난다, 뭐 시내 나가려면 뭐 3, 40분이 걸린다. 얼마나 많이 흔들었어요. 이것들을 지금 막으려고 해야 되는 것이 또 그렇게 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국회의원들이란 말이에요. 지역 정치권들이. 지역 정치권들이 나태하고 허약하고 무기력하면은 도민이 이 지역 발전 다 허물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유권자 여러분들이 국회의원들이 하는 행태를 하나하나 감시하고 매섭게 바라봐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내년 사회적 총선을 앞두고 지금부터라도 좀 감시했던 기능을 작동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바로 그런 여러분들의 현명한 판단을 이어서 저희 KBS 공영방송도 그 역할을 톡톡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규 교수님. 혁신도시에 온 기관은 왜 왔느냐. 너무나 지역이 이렇게 균형 발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역의 균형 발전 차원에서 노무현 대통령 때 이걸 이제 발의를 해가고 시작된 건데 농수산대학을 경상북도에 분교를 두는 타당성 조사 용역을 냈다는 것 자체가 이 기관장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번 발 때도 이런 문제를 확실히 답을 못했 것이고 LS공사도 마찬가지고 국민연금기관도 마찬가지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여기 온 기관장들은 왜 이것이 전라북도 전주시 인근의 혁신도시에 왔는가 이걸 좀 기관장님들은 좀 생각해 주셨으면 하겠습니다. 교수님, 김 교수님. 국정감사가 소비적인 국정감사가 되지 않고 긍정적인 요소로 작동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 새만금 신항만 문제만 보더라도 실제 국회의원의 질문 하나로서 민자 사업이 국가 재정 사업으로 바뀌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금융타운이라든지 아니면 지리산 대덕 치유 사업이라든지 이런 사업이 전라북도만 타 지역과 달리 갖고 있는 불리함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똑똑하게 국회의원들이 지적하면 그만큼 전라북도가 경제가 나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국정감사를 통해서 똑똑하게 우리 대표들이 역할을 해주기를 좀 앞으로 예산국회에서 바랍니다. 자,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서 네 분의 말씀을 들으셨습니다. 공통점은 대의정 취재에서 국회의원을 누가 뽑습니까? 바로 여러분 국민, 시민께서, 도민께서 뽑게 됩니다. 4년 동안 활동을 잘 감시하시고 판단하시고 다음 총선에서 또 현명한 판단을 하셔야 된다는 말씀드리면서 오늘 전라북도에 관련된 국정감사 이야기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도 늦은 밤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